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인 이혼녀입니다. 저는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사는 것이 참 녹록치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을 겪었는데 정말 제 주위 지인들에게 말을 하고 하소연을 하기엔 너무 쪽팔리고 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은 것만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결혼을 30대 중반이 되어서 했어요. 물론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지만 말이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독촉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중반이 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정말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결혼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비혼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싫다, 관심이 없다, 만날 생각 없다 등의 말로 요리조리 피해갔지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주위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내심 부럽기도 했고 부모님의 등살을 제가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져오는 선자리를 죄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자리는 실패했어요. 애초에 제 마음가짐이 결혼에 회의적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긴 했죠. 하지만 전남편과의 선자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심지어 누가 봐도 호남형의 얼굴에 키도 컸고 젠틀한 사람이었죠. 매너도 좋았고 아주 섬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직업이 사업가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제적으로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땡 잡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 자체가 여유로운 집안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사실 어디 가서 얕잡아 보일 집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정말 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절로 기가 죽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시집살이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침 드라마 소재로도 종종 등장할 정도니 말 다 했죠. 근데 무슨 일인지 시부모님이 진짜 천사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심지어 전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시집살이 심하게 하시겠지 싶었는데 그저 우리 며느리 하시며 저를 귀하게 여기셨죠. 심지어 제사가 있었는데도 제가 힘들 것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까지 전부 없애셨어요. 그리고 부잣집의 외동아들이라고 하면 임신을 강요하실 법도 한데 제 몸 건강이 우선이라며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와, 정말 나는 복에 겨운 며느리구나.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아닌가? 하며 저도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께 효도를 했어요. 솔직히 다시 태어나도 이런 시댁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시부모님과 저 사이의 관계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셨고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잘하려고 노력했으니 나쁜 게 오히려 말이 안 됐죠. 그러나 시부모님과의 화목함과 달리 사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불행이란 단어가 걸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 저는 스스로가 초라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먼저 전 남편은 굉장히 섬세했어요. 연애할 적엔 그 섬세함이 저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라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이란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자기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특히 싫어했는데 제가 정리한다고 위치를 정말 찔끔 옮긴 것까지 알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리면서 제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사내 놈이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부부간의 사랑을 잘 나누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자는 성욕이 여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데 연애할 적에도 결혼한 뒤에도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제게 손끝 하나 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지켜주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제가 문화재냐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기분 전환 겸 이벤트를 해도 무덤덤하고 분위기를 잡아도 무덤덤해서 결국 제가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당연 부부관계가 그렇다 보니 아이 계획은 생각도 못하죠. 가족 계획이라던가 아이를 언제 낳아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도 일절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길을 걷다가도 아이가 지나가면 꼭 말을 걸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여자는 35살이 넘어가면 노산이라고 하는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이나 출산 또는 가족 계획을 주제로 운을 띄우면 자리는 피해버리더군요. 앞서 말한 이유들을 제외하더라도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외도나 불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내를 멀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흔적을 뒤져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의 흔적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몰래 미행도 했었는데 회사랑 집만 오가는 아주 건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더군요. 차라리 딴 여자랑 바람을 핀 것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나았을 겁니다. 그럼 내가 맞바람을 필 수도 있고 또는 제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남편을 용서하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게 너무 친절하셨고 시어머니는 정말 우아하셨죠. 진짜 며느리 사랑이 하늘을 찌를 정도셨거든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실제로 다 해주셨죠. 저희 신혼집은 시댁이랑 가까워서 종종 시댁의 남편과 함께 방문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이렇게 넷이서 둘러앉아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조촐하게 차려 먹기도 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보냈죠. 제 상상을 초월한 비극이 일어난 날,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죠. 원래 남편은 칼퇴근을 해서 보통 같이 시댁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퇴근이 1시간 정도 늦어진다며 회사에서 바로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을 갔어요. 그런데 약속을 한 시간보다 제가 한참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그 넓은 시댁에 저만 있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언제쯤 도착하시냐 여쭤보니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TV 보면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있어서 심심하기도 하겠다. TV에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겠다. 어차피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 그릴이나 수치나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왕 제가 먼저 도착한 김에 제가 미리 준비를 조금 해놔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시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바베큐를 해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 창고로 갔죠. 끙끙거리며 숯도 꺼내고 불판도 꺼내고 하는데 구석진 곳에 엄청나게 낡아서 색깔도 바래진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찾았나 할 정도로 정말 구석진 곳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였죠. 그 상자 안에는 시댁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만 자식으로 둔 시댁에 여중여고 졸업 앨범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의아했어요. 응?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지? 남편 사촌 형제들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졸업 앨범들과 함께 어린 시절 사진을 모아놓은 듯한 앨범도 함께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펼쳤습니다. 그 앨범에 담겨있는 여자아이는 귀여웠어요. 성장 앨범이라 그런지 아기가 커가는 모습이 담겨있더군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면 넘길수록 여자아이의 얼굴이 남편과 많이 닮아 보이더라고요. 사촌이어도 이렇게 닮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남편의 숨겨진 남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성장 앨범은 고등학교 시절을 마지막으로 끊겼죠. 저는 그 후 옆에 놓여진 졸업 앨범도 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졸업 앨범들은 성장 앨범에 나온 여자아이의 앨범들이 맞더군요. 그런데 그 앨범 속에 나와 있는 여자아이는 남편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쏙 빼다 박은 얼굴에 이름까지 똑같더군요. 전 남편의 이름은 중성적인 이름이기도 하고 특이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이 흔치 않거든요. 멍하니 혼자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정말 하나의 가능성이 짐작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제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학창시절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없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는 앨범 말고도 상장이나 또 다른 사진들이나 많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점점 퍼즐이 맞춰가는 것 같았죠. 어쩐지 남편을 보며 남자치고는 유난이다. 남자가 왜 저렇게 기집애처럼 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그건 남편이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여자였을 시절의 버릇이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한때 여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느낀 감정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멍하니 서 있다가 창고는 널브러뜨리고 낡은 상자만 들고 시댁 거실에 앉아서 누군가 오길 기다렸죠. 한참 있으니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옆에 남편도 함께 서 있더라고요.
거실에 멀거니 앉아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아가, 창고 앞은 왜 저렇게 널브러뜨리고 이렇게 거실에 혼자 앉아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멀거니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곤 낡은 상자를 세 사람 앞으로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놀라서 제게 당장이라도 왁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지만 상자는 날아가는 도중에 안에 있던 물건들이 공중에 흩날렸고 거기 있는 모두가 알게 되었죠. 제가 뭘 찾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군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세 사람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뭔가요? 제가 버릇없이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왜 혼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한 망상이 진실이란 것밖에 더 돼요? 당신도 그래. 지금 이건 뭐야? 설명해 보라고!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곧장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미안해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어? 라고 말을 더듬으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저는 됐으니까 당장 그 잘난 입으로 짓거려 보라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이야기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 사실 나의 타고난 성별은 여자야. 나 원래는 여자였어. 고등학교 시절까지 말이야. 그런데 나도 항상 의아했어. 난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른 걸까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성 정체성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술을 결심했어. 나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 우리 부모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걸 말한 것도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야. 부모님한텐 말하지 못했어. 심지어 하나 있는 외동딸이 이러니까. 돈을 모으고 난 이후 집을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 너무 힘들었어, 나도. 수술이 끝나서 성공적으로 남자가 된 이후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부모님도 날 외면하셨어.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는지 나를 자주 찾으시고 점점 나를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내 결정을 존중해주면서 응원도 해주시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나이를 드실수록 내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데 그 소원이라도 이뤄들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아서. 나도 이게 잘못된 방법이란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은 정말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 속일 게 따로 있지. 내가 유난스럽다고 느낀 건 정말 유난이 아니라 당신이 기집애였기 때문이구나. 당신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만 받고 자란 귀한 딸이에요. 근데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건 아시는 거예요? 범죄라고요. 남들은 빚이 있는 걸 속이고 제사 있는 걸 속인다는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별이 바뀌었던 사실을 속이냔 말이에요. 당신도 그래. 그럴 거면 당신처럼 성별을 바꾼 여자랑 살림 차리면 되지. 왜 멀쩡한 날 끌어들여? 라고 소리치며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시댁에선 크게 우는 제 울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전 그대로 시댁을 뛰쳐나왔고 신혼집으로 가서 무작정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나가자마자 절 뒤쫓아온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쉬이 가라앉혀지지 않았죠. 저는 제게 소홀히 하는 남편과 잘 지내려고 매사에 노력했어요. 대화를 나눠도 보고 행동에도 옮겨봤죠. 하지만 제가 쏟아부은 노력에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이란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뜯어말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혼하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그저 미안하단 말만 하며 제게 매달릴 뿐이었죠. 저는 정말 최소한의 짐만 싸서 신혼집을 나왔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들이닥친 딸의 모습을 발견하신 저희 부모님도 정말 놀라셨죠.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는 딸을 엄마와 아빠는 달래주시며 끄끄거리면서 설명하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결국 친정에서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저희 친정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빠는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딸이 말한 것들이 다 진실이냐며 쏘아붙였고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목 놓아 울기만 했죠. 저희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남편은 그날 연락조차 없더군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후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싶은 마음에 조용한 커피숍으로 남편을 이끌었어요. 개인적인 공간이 주어지는 커피숍이었죠. 남편과 차를 시키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게 조용히 미안해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래, 당신도 처가댁에서는 귀하고 예쁜 딸일 텐데 내 이기심이 당신 인생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건 진심이야. 라고 하면서 서류를 하나 내밀더군요. 그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이 하고 싶을 것 같아서 내 쪽은 미리 썼어. 당신 쪽만 쓰고 제출하면 돼. 라고 하며 또 다른 봉투 서류를 몇 개 제게 또 주더라고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텔 2채를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한 서류야. 그리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사과의 의미로 주는 선물이고 라고 했죠. 그리고는 이건 마지막으로 위자료라고 하긴 못하지만 받아줬으면 해 하며 내민 통장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 당시엔 내가 이미 부모님의 기대와 미래를 저버리게 한 느낌이었거든. 부모님 마지막 소원이란 말에 내가 냉정을 잃었던 것 같아. 당신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 위안이 되길 말하는 맘뿐이야.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는 남편에게 저는 마다하지 않을게. 만일 당신이 날 이렇게 속이지만 않았다면 우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을 거야. 이혼 서류는 접수하고 당신한테 연락해줄게. 시부모님한테도 말씀 전해줘. 마지막이지만 얼굴 뵙고 인사드릴까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 앞으로 당신도 잘 살아. 다른 집 딸내미들 인생 괴롭히지 말고 혼자 살아. 라고 얘기한 뒤 서류들을 들고 일어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우린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후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전 남편이 제게 준 위자료 명목의 재산은 수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더군요. 아마 제게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가치였겠죠. 저는 그 건물들을 사용해 형편이 매우 넉넉해지긴 했습니다. 다시 일도 배우고 있고 점점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어요. 아직 제 주위 지인들은 성격 차이로만 이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 남편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줄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비혼주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다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